결혼식장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로 빛을 흩뿌리며 화려하게 반짝였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높은 천장에 울려 퍼지고 사진기의 플래시가 신랑 신부를 향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한도윤과 서유진은 붉은 카펫 위에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앞줄에 앉은 한 여인을 향해 흘러갔다. 마정이는 진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부자연스럽게 매끈했다. 이마에는 탄력이 넘쳤고 코는 날카롭게 솟아 있었으며 눈가의 주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한 불안과 갈망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유진이 정중히 인사를 드렸을 때 정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훑어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아, 너도 이제 나이가 들 텐데 관리 좀 해야겠구나. 특히 눈과 말이야.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희의 손은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렸다. 이마를 쓸어올리고 코끝을 살짝 건드리고 볼을 쥐었다 폈다 했다. 거울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들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그녀의 모습에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내가 더 예뻐지면 기석이는 돌아올 거야. 정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5년 전 남편 한기석이 젊은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간 그날부터 그녀에게는 이 주문 같은 믿음만이 남아 있었다. 더 젊어 보이고 더 예뻐지면 남편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절망적인 희망. 피로연이 시작되자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척하며 화장실로 향했지만 실제로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강남 라인 성형외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상담 예약 가능한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냥한 목소리에 정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과는 다른 어둡고 절망적인 빛이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던 유진은 창문 너머로 정희가 휴대폰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며느리의 직감이 불안을 속삭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그 눈빛을 유진은 기억했다. 작년 코 재수술을 받기 전날 밤에도 정희는 똑같은 표정을 지었었다. 도윤아, 어머님이 또. 하지만 도윤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다. 결혼의 기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그는 아직 자신의 가족에게 드리워진 그림자의 크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정희는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에서 택시를 잡으며 운전기사에게 강남의 한 주소를 알려주었다. 뒷좌석에 앉은 그녀는 다시 손거울을 꺼내 들었다. 샹들리에의 찬란한 빛이 사라진 곳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더 예뻐지면. 택시가 강남 방향으로 달려가는 동안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축복의 박수 소리와 축하의 함성 속에서 아무도 새 가족에게 이미 깊은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가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임신 8개월째 서유진의 몸은 무거웠다. 부종으로 퉁퉁 부은 발목을 붙잡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드르르르.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였다. 시어머니 마정이가 또 무언가를 갈고 있는 것이다. 뭘 만드세요? 부엌으로 나온 유진이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 대신 믹서기 속 내용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각종 한약재와 콜라겐 파우더, 그리고 몇 가지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이 섞인 진득한 액체였다. 피부에 좋다는 거야. 안에서부터 관리를 해야지. 정희는 그 쓴 물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끝까지 마셔내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다. 유진은 불편한 마음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냉장고 안이 온통 각종 영양제와 미용 보조제로 가득했다. 태아에게 필요한 엽산이나 철분제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출산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신생아 한보라가 밤새 울어대는데도 정희는 거울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새벽 3시 아이가 보채며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유진이 거실로 나오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보라가 깨잖아요. 응? 아, 그래. 정희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 시선은 거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손으로 이마를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아직도 부족해. 더 해야 해. 그 사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제가 할게요. 유진이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정희가 뒤늦게 고개를 돌렸다. 유진아, 너도 이제 관리 시작해야겠다. 출산 후에는 금세 늙어. 내가 아는 좋은 병원 있어. 갓 출산한 며느리에게 성형수술 이야기를 꺼내는 시어머니. 유진은 품에 안긴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 보라의 작고 따뜻한 몸에서 전해지는 생명력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정희의 성형 횟수는 늘어만 갔다. 이마 보형물을 넣더니 코끝을 다시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가슴까지 건드렸다. 집 안은 수술용 압박복과 붓기 제거 기계들로 가득 찼다. 아이용품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엄마, 수술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희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코만 조금 더 높이면 완벽해질 거야.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마지막이 도대체 몇 번째였는데요.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에 정희가 돌아보았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그로부터 1년 후 보라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어느 날 정희가 손녀를 보며 한 말이 유진을 경악시켰다. 보라야, 할머니 말 잘 들어. 밥은 조금만 먹고 나중에 크면 눈도 꼭 해야 해. 쌍꺼풀 없으면 안 예뻐. 두 돌도 안 된 아이에게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 유진은 보라를 재빨리 안아 올렸다. 어머니, 보라는 아직 아기예요. 아기일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야. 나처럼 늙어서 고생하지 말고. 그날부터 보라는 밥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입 앞에 가져다 대면 고개를 돌렸고 억지로 먹이려 하면 울음을 터뜨렸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는 더 심각해졌다. 엄마, 나 살 빼야 해? 엄마, 내 눈 이상해?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다.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보라가 급식을 거의 안 먹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예뻐지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고요. 그날 밤 유진과 도윤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야. 나쁜 마음이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보라가 밥도 안 먹는데. 도윤은 중간에서 흔들렸다.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더 이상 보라를 이 환경에 둘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늦게 유진은 자고 있는 보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설령 그것이 가족을 해체하는 일이라고 해도. 외모 집착의 그림자가 이 집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반드시 보라를 구해내야 한다고.
그날도 마정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다. 어제 받은 보톡스 시술 부위를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새로운 결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입꼬리가 처져 보여. 그녀는 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위로 당겨보며 중얼거렸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입꼬리 리프팅, 스마일 리프트, 실리프팅. 화면을 스크롤하며 여러 병원의 후기를 읽어 내려갔다. 오전 10시 정희는 새로 찾은 성형외과에 도착했다. 강남의 한 빌딩 고층에 위치한 그곳은 대기실부터 화려했다. 하지만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타난 원장은 손을 떨며 급하게 상담을 진행했다. 정희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직 자신의 입꼬리에만 집중해 있었으니까. 실리프팅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절개로? 더 확실한 걸로 해주세요. 시술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병원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시술대에 누워있던 정희가 눈을 떴을 때 병원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의료진들은 서둘러 증거를 숨기려 했다. 수술실 한쪽 구석에서는 불법 의료기기와 정체불명의 주사액들이 발견되었다. 이게 뭡니까? 그건 그냥 영양주사예요. 성분 분석서 있습니까? 의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희의 얼굴에는 아직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실이 들어가 있었다. 입안에서는 이상한 맛이 났고 혀끝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다. 환자분들은 모두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입안의 이상한 감각, 얼굴의 붓기, 그리고 경찰들의 심각한 표정.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도윤과 유진이 달려왔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입 주변이 부자연스럽게 부어올라 있었고 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대답 대신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 안테나가. 내 몸속에 안테나가 들어있어. 의료진은 긴급히 혈액 검사와 영상 촬영을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희의 몸속에서 허가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뇌 MRI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견이 나왔다.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민세연 과장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정희는 거울을 움켜쥐고 있었다. 붓기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게 내 얼굴이야. 이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주름을 중계하고 있어. 민세연은 차분히 정희의 상태를 관찰했다. 망상적 사고 현실감 상실,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 오랜 경험으로 그는 단번에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신체 추형장애와 망상장애가 동반된 상태입니다. 자살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도윤은 멘붕 상태였다.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보라를 지키려면 분가해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처음으로 정면 충돌했다. 엄마를 버리라는 거야? 그건 불효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불효는 딸을 망치는 거예요. 보라가 어머니처럼 되길 원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택하세요.
보라냐 어머니냐. 최후 통첩이었다. 도유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를 배신하는 일이었다. 그 순간 정희가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도유나,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집에 가서 수술 받을 거야. 더 예뻐져야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도유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정말로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태로는 보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집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까지 얼어붙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여있던 끈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끈의 중심에서 한 아이가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 6층 정신건강의학과 병실. 마정이는 여전히 손거울을 놓지 않고 있었다. 붓기가 빠진 얼굴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예뻐지면 기석이가 돌아올 거야. 면회 시간이 되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다. 3주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도 변한 것은 없었다. 엄마 어떠세요? 도윤아, 나 여기서 언제 나가니? 집에 가서 다른 병원 알아봐야겠어. 이번엔 제대로 된 곳으로. 정희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헤매는 듯한 시선이었다.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유진이 보라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뒤로 물러섰다. 보라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하지만 보라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의 모습이 무서웠다. 거울만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할머니가 낯설고 두려웠다. 정희가 손녀를 보며 말했다. 보라야, 할머니가 더 예뻐지면 같이 놀아줄게. 너도 살 좀 빼고. 어머니. 유진이 단호하게 제지했다. 낮지만 강한 목소리였다. 아름다움은 돌아오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돌아올 수 있어요. 수술이 아니라 치료로. 정희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유진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예뻐지려는 게 죄야.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가족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민세현 과장이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정희의 상태를 살펴본 후 가족들을 따로 불렀다. 상담실에서 민세현은 차분히 설명했다. 환자분의 상태는 단순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신체 추형 장애라는 정신질환이에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강박적 행동이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상태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민세연은 보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집에 모시는 게 효도는 아닙니다. 아이의 정서가 우선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도유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정말 엄마를 여기 두고 나가야 하나? 당신이 선택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보라를 이 상황에 둘 수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틀 후 도유는 결심했다. 유진과 보라가 잠든 새벽 그는 혼자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 도유나 왔구나. 나 언제 나가니? 엄마, 저희 분가하기로 했어요. 정희의 손이 멈췄다. 거울 속 자신의 눈과 마주쳤다. 내가 그렇게 나쁜 할머니였나? 처음으로 정희의 목소리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스며들었다. 도유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나쁜 할머니가 아니에요.
아픈 할머니예요. 치료받으시고 건강해지시면 언제든 함께 살 수 있어요. 기석이는 안 돌아올까? 엄마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예요. 아빠는 아빠 선택이고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요. 도윤의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앉았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조금 덜어낸 기분이었다. 다음 주 부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분가를 위한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정희의 장기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면회는 주 2회로 제한하되 보라는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보라를 위한 아동 심리치료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사랑한다는 것이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유진이 말했을 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무거운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섰다. 병실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은 침대 위에 뒤집어 놓여 있었다. 처음으로 거울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들, 지나가는 사람들, 일상의 풍경들. 민세연 과장이 들어와 물었다. 오늘은 어떠세요? 거울을 안 보니까 좀 이상해요. 불안하고. 그래도 보지 않으셨군요. 큰 발걸음이에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날 저녁 도윤과 유진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보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림에 없었지만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건강한 모습이었다. 4월의 봄볕이 작은 아파트 거실을 환하게 비쳤다. 2년 전 분가했을 때는 초라해 보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서유진은 식탁에서 보라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보라야, 한 입만 더. 싫어. 여전히 밥을 거부하는 보라였지만 예전처럼 완강하지는 않았다. 유진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아동심리치료사 김민정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천천히 기다려 주었다. 그럼 이 작은 숟가락으로 해볼까? 보라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숟가락에 밥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다. 씹고 삼켰다. 그 작은 삼킴이 이 집에서는 큰 승리였다. 잘했어, 보라야. 유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보라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순수한 아이다운 웃음이었다. 오전 10시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오늘 엄마 면회 갈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 2회로 제한된 면회, 그 규칙을 지킨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죄스러웠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는 거울도 거의 안 보신다고 하더라. 도윤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초기에는 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도윤은 가슴 주머니에 있는 면회 규칙표를 꺼내 확인했다. 면회 시간 1시간 제한, 거울이나 화장품 반입 금지, 외모에 관한 이야기 금지. 처음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규칙들이 어머니의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병원 6층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마정희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2년 전 그 초조하고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손에 들린 것은 거울이 아닌 뜨개 바늘이었다. 엄마. 도윤아 왔구나. 정희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자신의 외모를 먼저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과 눈을 마주쳤다. 뭐 뜨세요? 보라 조끼.
날씨가 쌀쌀할 때 입으라고. 정희의 손끝에서 작은 분홍색 조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불완전하고 서툴렀지만 손녀에 대한 사랑이 한 올 한 올 담겨 있었다. 보라는 어떻게 지내니? 밥도 잘 먹고 유치원도 잘 다녀요. 그래, 다행이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살은 빠졌니? 얼굴은 어떻니? 같은 질문을 했을 텐데 이제는 아이의 전반적인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정희가 말했다. 처음에는 거울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지.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아.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것들이 보여. 저 나무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정희가 창밖의 벚나무를 가리켰다.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저런 것들이 안 보였어. 오직 거울 속 내 얼굴만 보였으니까. 도유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다. 거울에 갇혀있던 사람이 마침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면회가 끝날 무렵 정희가 완성된 조끼를 아들에게 건넸다. 보라한테 전해줘. 할머니가 직접 뜬 거라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할 건 나야. 너희가 나를 여기 두고 간 덕분에 나는 살았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유는 보라에게 할머니가 뜬 조끼를 입혀주었다. 조금 크긴 했지만 보라는 좋아했다. 할머니가 나한테 뜨신 거야? 응, 보라 생각하면서 뜨셨대. 보라가 거울 앞에 서서 조끼를 입은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의 외모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냥 할머니가 만들어준 따뜻한 조끼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예뻐? 보라가 엄마에게 물었을 때 유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넌 조끼를 입어도 예쁘고 안 입어도 예뻐. 하지만 가장 예쁠 때는 웃을 때야. 보라가 활짝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외모에 대한 불안이나 강박이 없었다. 그날 밤 유진과 도유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벚꽃 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도윤이 말했을 때 유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가. 화려한 플래시와 반짝이는 조명이 꺼진 자리에 진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얼굴들,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빛들. 병원에서 정희는 뜨개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도윤의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거울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창밖의 세상이 훨씬 아름다웠으니까. 예쁜 건 꺼져도 품은 남는다. 유진이 예전에 했던 말이 정희의 마음에 울렸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화려한 복원이 아닌 서툴지만 단단한 회복의 길. 그 길 위에 가족의 새로운 빛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수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화려한 플래시보다 따스한 봄볕이, 완벽한 얼굴보다 진심. 어린 미소가, 젊은 외모보다 깊은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주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